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가혹한 운명에 맞서 맨발로 칠흑 같은 어둠을 내달리는 이 가여운 소녀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큰 힘이 될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거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분이의 앞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안개 자욱한 충청도 내포고을의 어느 서늘한 새벽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 옥비녀와 맨발의 도망자. 충청도 내포고을. 산세가 험하고 물길이 굽이쳐 흐르는 이곳의 밤은 유독 길고도 무거웠다. 만물이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 김참판 댁의 가장 후미진 행랑채 구석에서는 낡은 문풍지가 늦가을의 삭풍에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그 비좁고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18살의 노비 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못하는 어둠 속이었지만 분이의 두 눈만은 형형한 빛을 바라며 두려움과 결의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다. 분이의 운명은 내일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 송두리째 부서질 예정이었다. 며칠 전 김참판은 인근 고을에서 악명높기로 소문난 70이 넘은 최부자에게 분이를 첩으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겉으로는 은혜를 베풀어 면천시켜주는 척했으나 실상은 가뭄으로 줄어든 소작류를 메꾸기 위해 헐값을 팔아넘기는 짐승의 거래와 다를 바 없었다. 최부자의 집으로 들어갔던 어린 첩들이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의문의 병사나 자진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은 내포고을 바닥에 파다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젊은 피를 빨아먹는 늙은 요괴의 소굴이었다. 다른 노비들은 그저 팔자려니 하고 체념하라며 분이의 어깨를 쳤지만 분이의 가슴 속에서는 결코 꺼지지 않는 들불 같은 반항심이 일렁이고 있었다. 짐승처럼 끌려가 뼈가 바스러질 때까지 농락당하다가 이름 없는 무덤의 흙이 될 수는 없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팍을 더듬었다. 겹겹이 기워입은 거친 저고리 안쪽, 살갗에 닿아있는 서늘하고도 매끄러운 감촉이 그녀의 유일한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그것은 2달 전 억겁 같은 노비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피를 토하며 죽어간 어머니, 막순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평생 흙바닥을 기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노비의 물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맑고 깊은 쪽빛을 품은 옥비녀였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 앙상한 손으로 거름더미 아래 깊숙이 파묻어 두었던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어 분이의 손에 쥐어주던 그 밤을 분이는 똑똑히 기억했다. 분이야, 내 가여운 새끼야. 이 어미처럼 짓밟히며 살지 말아라. 정 견딜 수 없는 날이 오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북쪽을 향해 도망쳐라. 그리고 이 비녀를, 이 쪽빛 옥비녀를 알아보는 자를 찾아가거라. 내 아비가 남긴 유일한 증표란다.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숨을 거둔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이슬이 흘러내렸었다. 노비의 자식에게 아비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양반네들의 놀이개로 전락해 수치를 당하고 버려진 어미의 참혹한 과거일 것이라 짐작했을 뿐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죽을 힘을 다해 지켜낸 이 푸른 옥비녀는 그 조각의 정교함이나 옥의 빛깔로 보아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은 분명했다. 달빛에 비추어 보면 마치 깊은 밤바다를 굳혀놓은 듯 영롱한 쪽빛이 감돌았고 비녀의 머리 부분에는 활짝 핀 모란꽃 사이로 날아오르는 봉황이 아주 섬세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일개 천비가 지니고 있다가는 당장 도둑으로 몰려 포도청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죽을 만큼 귀한 물건이었다. 분이는 옥비녀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비녀의 끝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찌릿한 통증을 전했지만 그 아픔조차 지금 그녀에게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주는 자극제였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 새벽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둠이 짙고 사람들의 잠이 깊어지는 하해의 시간.
분이는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는 늙은 천모의 머리맡을 조심스럽게 지나쳤다. 행여나 낡은 바닥나무가 삐걱댈까 보폭을 줄이고 발끝으로 체중을 지탱하며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방문을 열자 차가운 초겨울의 바람이 매몰차게 뺨을 때렸다. 마당으로 나선 분이는 신고 있던 낡은 집신을 벗어 토방 아래에 가지런히 두었다. 마른 집신이 흙바닥에 끌리며 내는 사소한 바스락거림조차 지금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신과도 같았다. 맨발에 닿는 얼어붙은 대지의 냉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발바닥을 저미어 왔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었다.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크게 심호흡을 하자 내포 특유의 짙은 새벽 안개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왔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내포 고울의 안개는 한 번 끼기 시작하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고 무겁기로 유명했다. 평소라면 스산하고 두려웠을 이 기괴한 안개가 오늘 밤만큼은 분이의 도주를 돕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잿빛 장막처럼 느껴졌다. 행랑채를 빠져나온 분이는 짐승들의 눈을 피해 담장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다. 며칠 전부터 탈출을 꾀하며 보아두었던 뒷담의 허물어진 틈새가 그녀의 유일한 출구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돌담을 기어오르는 분이의 손톱 밑이 깨지고 까슬까슬한 돌에 쓸려 손바닥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담장만 넘으면 최소한 김찬판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간신히 담장 위로 몸을 끌어올린 분이는 주저하지 않고 바깥쪽 흙바닥을 향해 몸을 던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릎과 어깨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지만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도망쳐라, 북쪽으로. 어머니의 유언이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분이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방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과 자욱한 안개뿐이었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산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동이 트고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김찬판은 즉시 추노꾼들과 사냥개들을 풀 것이 뻔했다. 그들의 입가를 물어뜯기기 전에 최대한 멀리 이 내포 땅을 벗어나야만 했다. 분이는 치맛자락을 단단히 걷어쥐고 무작정 안개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논두렁을 지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유령처럼 서 있는 야산의 초입으로 접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맨발로 내딛는 걸음마다 고통이 뒤따랐다. 뾰족한 자갈이 발바닥을 파고들었고 얼어붙은 가시덤불이 종아리와 발등을 가차없이 긁어댔다. 살갗이 찢어지고 뜨거운 선혈이 차가운 흙 위로 점점이 흩뿌려졌지만 분이의 두 다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누군가 횃불을 들고 쫓아오는 듯한 환청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속도를 높였다. 안개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흠뻑 적셨고 추위와 공포로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이끼 낀 가위를 헛디뎌 몇 번이나 굴러 떨어졌는지 모른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지만 분이는 넘어질 때마다 가슴속에 쪽빛 옥비녀가 무사한지부터 확인했다. 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면 묘하게도 어머니가 차가운 밤바람을 막아주며 등을 다독여주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 비현실적인 온기 하나에 의지한 채 18의 어린 노비는 짐승의 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에 숨을 헐떡이며 산마루에 도달했을 때 분이는 거친 호흡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짙은 안개 너머로 그녀가 평생을 갇혀 살았던 김찬판의 기와집은 이미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잿빛 안개의 바다만이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분이의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안개를 뚫고 조심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의 경계가 푸르스름하게 물들이며 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분이는 품속에서 쪽빛 옥비녀를 꺼내어 떨리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쥐었다. 여명의 빛을 받은 옥비녀는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묘하고도 푸른 광채를 뿜어내며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냈다. 모란꽃 위를 나는 봉황의 무늬가 금당이라도 살아서 날아오를 듯 생생했다. 이것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분이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대지를 딛고선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었다. 분이는 옥비녀를 다시 가슴 깊숙에 품고 차갑게 얼어붙은 북쪽 밤하늘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길잡이 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직 안개는 걷히지 않았고 추노꾼의 추격이라는 죽음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맨발의 도망자는 두려움을 집어삼킨 굳건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험난한 북쪽 산길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나아가는 푸른 옥비녀의 가혹하고도 처절한 여정은 그렇게 내포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장터에 엇갈린 운명. 이틀 밤낮을 꼬박 달렸다.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의 산길은 살아있는 짐승의 아가리 같았으나 분이에게는 등 뒤에서 쫓아오는 인간들이 그보다 1000배는 더 무서웠다. 신발이 벗겨진 지도 오래였다. 날카로운 산돌과 억센 가시덤불이 연신 발바닥을 후벼 팠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조차 없었다. 폐부가 찢어질 듯한 숨찬 통증도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허벅지의 경련도 그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붙잡히면 죽음보다 못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명징한 공포만이 분이에 끊어질 듯한 이성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등성을 넘어온 분이의 눈앞에 드디어 왁자지껄한 인파가 몰려있는 읍내의 오일장이 나타났다.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터는 인근 고을의 사람들이 짐발을 지고 모여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땀과 흙먼지, 짐승의 배설물 냄새와 달큰하게 끓어오르는 장국밥 냄새가 한데 뒤엉켜 허공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보찜 장수들의 억센 호객 소리, 집신을 흥정하는 촌부들의 신랑이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귀를 때렸다. 분이는 흥크러진 머리칼을 모아 쥐고 흙투성이가 된 치마폭으로 애써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장터의 무리 속으로 스며들었다. 사람의 바다에 몸을 숨기면 추노꾼들의 집요한 후각도 잠시나마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희망 때문이었다. 허기가 밀려왔다. 이틀 동안 나무 열매 몇 알과 개울물로 간신히 목숨만 연명한 터였다. 장터 한 구석 가마솥에서 설설 끓고 있는 부연 사골 국물과 숭등숭등 썰어넣은 고기부치의 냄새가 분이의 코끝을 스치자 뱃속에서 비명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다. 그러나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굶주린 배를 채울 한 그릇의 국밥이 아니라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은신처였다.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이며 비틀거리던 분이는 장터의 가장 깊숙하고 복잡한 난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곡물 가마니가 산처럼 쌓인 곳을 지나고 옹기장수들이 늘어놓은 커다란 항아리들 사이를 미로처럼 빠져나갔다. 그때였다. 장터 입구 쪽에서 이질적인 살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다. 평범한 장사미사들 사이로 도무지 섞이지 않는 피냄새를 풍기는 사내들의 그림자였다. 남루한 장삼을 걸쳤으나 허리춤에는 시퍼런 빛을 머금은 환도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그들의 매서운 눈매는 먹잇감을 찾는 매처럼 군중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추노꾼들이었다. 우두머리인 억센 턱수염의 사내가 바닥에 묻어있는 미세한 핏자국을 짚어내고는 분이가 숨어 들어간 방향을 향해 턱짓을 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핏기가 가신 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잡히면 끝이다. 도망친 노비의 발뒤꿈치를 도끼로 찍어버리던 주인의 잔인한 미소가 뇌리를 스쳤다. 인두로 이마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짐승처럼 살아야 할 운명이 등 뒤까지 바짝 추격해온 것이다. 분이는 숨을 들이마시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전현이다. 전현 잡아라. 누군가의 고함이 장터의 소음을 뚫고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분이의 움직임이 오히려 추노꾼들의 시선을 끌어버린 탓이었다. 장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분이는 엎어진 광주리를 뛰어넘고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사람들 사이를 미친 듯이 헤집으며 도망쳤다. 보찜이 무너지고 닭장이 엎어지며 깃털이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가죽신의 발소리는 점점 더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거기 서지 못할까? 쇠소리 섞인 호통이 귓바퀴를 때렸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와중에도 분이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어둡고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길이었다. 양옆으로는 흙담이 어깨를 짓누를 듯 좁게 세워져 있었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골목 안으로 내달렸다. 헐떡이는 숨소리가 목구멍을 찢어 놓을 듯 거칠어졌다. 하지만 골목을 꺾어 들어간 순간 분이의 두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렸다. 막다른 길이었다. 어른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돌담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담장 위로는 날카로운 기와 조각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맨손으로 넘는 것은 불가능했다. 분이는 다급히 벽을 짚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쥐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사지였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찰나 다가오는 발소리가 골목 입구 쪽에서부터 쿵쿵 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놈들이 골목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제 길은 오직 하나, 걸어 들어온 입구뿐이었고 그곳은 저승사자 같은 추노꾼들이 칼자루를 쥔 채 다가오고 있었다. 시야가 절망으로 붉게 물들던 그때 분이의 눈에 골목이 완전히 끝나는 구석진 지점, 낡은 평상 하나가 들어왔다. 그 위에는 장터의 소란스러움이나 쫓고 쫓기는 피비린내 나는 추격전과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사내가 앉아 있었다. 물 빠진 옥색 도포는 소매 끝이 해져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고 머리에 쓴 갓은 테두리가 부러져 볼품없이 기운 채였다. 누가 보아도 낙향하여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운 가난하고 허름한 몰랑 양반의 행색이었다. 사내는 막다른 골목 한 구석에 차려진 초라한 주막의 구석 평상에 앉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느릿느릿 국밥을 떠먹고 있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밥의 김이 사내의 무심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그 낡은 뚝배기 안에만 존재하는 듯했다. 입구 쪽에 그림자가 길어졌다. 추노꾼의 거친 숨소리가 10걸음 밖까지 다가왔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갈 판이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체면이나 예의를 따질 상황도 아니었다. 분이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사내의 평상 밑으로 파고들듯 몸을 던졌다. 대체 어느 쥐새끼 같은 년이. 골목으로 완전히 들어선 추노꾼 하나가 시퍼런 칼날을 반쯤 뽑아든 채 투덜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 찰나의 순간 분이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사내의 해진 도포자락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부여잡았다.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된 분이의 손등에 핏대가 섰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국밥을 떠올리던 사내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사내의 무릎에 얼굴을 쳐박았다. 그녀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사방님! 분이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그러나 기가 막히게 처절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추노꾼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사내의 다리에 고개를 깊숙이 파묻고는 다급함과 절박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미친 듯이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장터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길을 잃어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노름판에서 돈을 다 잃으셔도 좋고 기방에서 밤을 새우셔도 좋으니 제발 저를 버리고 가지만 마셔요. 이렇게 밥을 드시고 계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서러움에 북받친 안악의 완벽한 통곡이었다. 분이의 눈에서 진짜 공포의 눈물이 쏟아져 내려 사내의 낡은 도포자락을 뜨겁게 적셨다.
분이는 사내의 옷자락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간절한 속삭임을 토해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서방님 행세를 해주시면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나리, 제발. 눈물이 범벅이 된 속삭임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골목으로 들어온 두 명의 추노꾼은 갑작스러운 안악의 통곡 소리에 당황한 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울며 매달리는 흑투성이 여인과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린 초라한 선비에게로 향했다. 어이, 양반, 그 발밑에 엎드린 계집, 얼굴 좀 봅시다. 추노꾼 우두머리가 칼자루를 쥔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평상 앞으로 다가왔다. 피비린내 나는 살기가 선비와 분이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분이는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서늘했다. 모든 것은 이제 이 허름하고 낯선 선비의 입술에 달려 있었다. 자신을 밀쳐내면 바로 생지옥이었고, 감싸 안아준다면 기적이었다.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음은 좁은 골목 안까지 닿지 못했고, 오직 서늘한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멈추어 있던 선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뚝배기 위로 피어오르던 뜨거운 김 너머로 낡은 가달에 숨겨져 있던 선비의 깊고 무심한 시선이 천천히 추노꾼들을 향해 올라갔다. 막다른 골목, 피 냄새와 국밥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공간에서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매캐하게 일어나는 좁은 산길. 거친 숨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바닥에 깔렸다. 다리에서 힘이 풀린 분이는 그대로 흙바닥에 고꾸라졌다. 치마폭은 이미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너덜했고 집신이 벗겨진 맨발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과 엉겨붙어 있었다. 등 뒤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는 느릿했지만 결코 사냥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요하고 묵직했다. 그만 포기해라 이년아. 네 인연이 도망쳐봤자 이 조선 땅바닥이지. 섬뜩한 쇳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굵은 동아줄을 손에 말아쥐고 다가오는 사내는 이 일대에서 악명 높은 추노꾼 우두머리 억수였다. 그의 뒤로 험악한 인상의 사내 셋이 낄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분이는 갈라진 입술을 깨물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지만 등 뒤는 깎아지른 듯한 비탈길이었다. 좌수댁의 지독한 매질과 착취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도망친 길이었다. 여기서 잡히면 그 악독한 좌수의 손에 반죽음이 되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곳으로 팔려갈 것이 뻔했다. 분이의 눈동자에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순간이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지만 짐승도 아닌 사람을 사냥하는 꿀은 참으로 보기가 사납군. 돌연 나른하면서도 뼈대가 단단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억수를 비롯한 추노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산길 어귀, 빛바른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한 산에 가서 있었다. 삿갓을 비스듬히 눌러서 얼굴의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턱선은 날카로웠고 곧게 뻗은 자세에서는 숨길 수 없는 기백이 흘러나왔다. 암행어 사신분을 숨긴 채 떠돌이 선비로 위장한 이도윤이었다. 뭐야, 저 방거충이 같은 놈은. 목숨이 아깝거든 썩 꺼져라. 억수가 허리춤에 찬 몽둥이를 빼어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도윤은 오히려 느긋한 걸음으로 사내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도윤이 삿갓을 살짝 들어올리자 깊고 서늘한 눈빛이 추노꾼들을 꿰뚫었다. 꺼져야 할 것은 내 놈들인 듯 싶다. 대낮부터 남의 안식구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그 말에 분이의 눈이 커다래졌다. 안식구라니.
생전 처음 보는 사내가 갑자기 자신을 아내라 칭하고 나선 것이다. 추노꾼들 역시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군. 저녀는 좌수댁에서 도망친 노비다. 어디서 수작질이냐? 수작이라니 당치 않다. 도유는 품에서 낡은 호패 하나를 꺼내어 억수의 얼굴 앞으로 툭 던지듯 내밀었다. 그것은 도윤이 위장용으로 챙겨둔 족보를 산 몰락한 양반의 가짜 신분증이었다. 내 비록 가세가 기울어 처가 친정인 이 고을로 잠시 의탁하러 내려가는 길이나 명색이 사대부다. 내 아내가 병이 깊어 산에서 약초를 캐다 길을 잃었을 뿐인데 내 놈들이 함부로 노비 운운하며 겁박하다니. 이를 관아에 고발하면 너희 같은 왈자패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거짓말이 청산유수였다. 그러나 단순히 말재주만이 아니었다. 도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압박감과 살기가 추노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도윤은 억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목소리를 한 단계 낮췄다. 좌수댁 노비라 했느냐. 좌수가 아무리 권세가 드높다 한들 양반의 정실 부인을 겁박해 끌고 간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곳 사또와 독대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어찌할 텐가. 허장성세였지만 도윤의 서늘한 기세에 억수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다. 칼을 쥐어본 자 특유의 살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다. 억수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바닥에 침을 뱉고는 수하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재수가 없으려니원 가자. 좌수 어르신께는 엉뚱한 년을 쫓았다고 고해라. 추노꾼들이 투덜거리며 산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도윤은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어깨에 힘을 풀고 뒤를 돌아보았다. 분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지만 분이는 그 손을 잡는 대신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구십니까? 어째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일어나거라. 아직 그놈들이 멀리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도윤은 분이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억센 팔로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두 사람은 산길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버려진 성황당으로 몸을 숨겼다. 낡은 지붕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서 도윤은 그제야 분이를 찬찬히 살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토끼 어린 눈망울. 도윤이 이 고을에 잠입한 이후 줄곧 찾고 있던 그 눈빛이었다. 이도윤은 삼남 일대를 휩쓸고 있는 구휼미 착복 사건과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는 고리대 명목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암행어사였다. 그 모든 부정부패의 중심에는 이 고을의 좌수가 있었다. 관아의 사또마저 좌수의 돈노름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였기에 외부에서 온 도윤이 그들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기란 쉽지 않았다. 좌수댁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좌수에게 뼈에 사무친 원한을 가진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다. 도윤의 정보망에 포착된 것이 바로 좌수댁에서 가장 영특하고 눈썰미가 좋다는 여종 분이었다. 나를 너무 경계할 것 없다. 나는 그저 이 썩어빠진 고을에 볼 일이 있어 들른 객일 뿐이니까. 도윤은 삿갓을 벗어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다. 그 볼 일이라는 것이 우리 고을 좌수 영감과 관련이 있습니까? 분이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다. 도망친 노비를 아내라 칭하며 구해줄 정도라면 분명 평범한 선비는 아닐 것이라 직감한 탓이다. 도윤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똑똑한 여인이라는 소문은 틀림이 없었다. 눈치가 빠르군. 그렇다. 나는 좌수의 목통을 쥐고 흔들 약점을 찾고 있다. 그자가 빼돌린 관아의 장부, 억울하게 빼앗은 양민들의 토지 문서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구해주셨단 말입니까? 저를 이용해 좌수댁의 비리를 캐내시려고요.
이용이라니 섭섭한 소리. 이것은 철저한 거래다. 나는 너를 추노꾼들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너는 내게 좌수댁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면 된다. 네가 진정 자유를 원한다면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널 쫓는 그 사슬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도윤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분이는 자신의 찢겨진 치마폭과 피투성이가 된 발을 내려다보았다. 도망친다 한들 이 땅 어디에도 온전한 은신처는 없었다. 평생을 짐승처럼 쫓기며 살 바에야 차라리 저 오만한 좌수의 몰락을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분이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사라졌다.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보며 도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주 간단하다. 며칠간만 진짜 내 안식구 행세를 해다오. 예? 좌수댁 뒷간 사정까지 아는 네가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내가 좌수의 눈을 속여 그의 안채까지 접근할 명분이 생긴다. 타지에서 흘러내려온 몰락 양반과 그의 억척스러운 아내. 흉년으로 먹고 살 길이 막혀 좌수댁의 식객이나 일꾼으로 잠시 의탁하러 왔다는 핑계라면 그 탐욕스러운 자는 우리를 값싼 노동력으로 부리기 위해 기꺼이 걷어들일 것이다. 거짓 부부 행세라니? 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방금 전 산길에서 임기응변으로 한 말인 줄 알았건만 그것을 아예 판으로 깔고 위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선비님 같은 귀하신 양반이 저 같은 천것과 부부 행세를요? 사람들이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당장 제 행색만 보아도 행색이야 장터에 들러 옷가지를 하나 지어 입히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연기지.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면서도 속으로는 흉년의 고단함에 찌든 생활력 강한 아내. 할 수 있겠느냐? 도윤이 짐짓 장난기 어린 투로 묻자 분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연기라면 제 쪽보다 선비님이 더 문제일 듯 싶습니다만. 곱게만 잘하신 티가 역력한데 좌수 영감의 텃세를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라. 이래 봬도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니. 자, 그럼 호칭부터 정해보자꾸나. 나는 너를 부인이라 부를 터이니 너는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거라. 서방님이요? 분이는 태어나 처음 입에 담아보는 단어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이를 보며 도윤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지금부터 연습해두지 않으면 좌수 앞에서 들통이 날 것이다. 어서 해보거라. 서방님, 밥은 드셨습니까? 서방님, 다리가 아픕니다. 자, 읊어보아라. 서방님, 제정신이십니까? 가시도 친 분이의 대꾸에 도윤은 오히려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그 정도의 앙칼짐이라면 몰락한 무능한 남편을 데리고 사는 억척스러운 아내로 제격이겠구나. 성황당의 낡은 문틈으로 오후의 길쭉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다. 신분도, 목적도, 살아온 궤적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다.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사내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했던 상처 입은 여인.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가짜 부부라는 기묘한 가면을 함께 쓰고 호랑이 아가리 같은 좌수댁을 향해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찜을 챙겨매며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분이가 그 손을 맞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사내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가자, 부인. 우리를 기다리는 좌수 영감의 품으로. 예, 서방님. 부디 그 잘난 배포가 호랑이 굴에서도 통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성황당을 나섰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노를 등지고 마을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좌수댁의 은밀한 비리를 캐내기 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고 기묘한 부부의 동맹이 마침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참혹한 고울과 집신 한 켤레. 산등성을 넘어 고울 어귀에 들어선 순간 매서운 산바람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도윤의 전신을 휘감았다. 한때는 제법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을 촌락이었으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동처처럼 버텨온 백성들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생지옥 그 자체였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초붕, 뼈대만 앙상하게 마은 흙담,
그리고 인적 끊긴 지 오래인 듯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난 빈터들이 흉터처럼 고을 곳곳에 박혀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져 나간 문풍지가 귀신 우는 소리를 내며 나부꼈고 코끝을 찌르는 흙먼지 속에는 짙은 절망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탐관오리 박좌수가 휩쓸고 간 자리였다. 도윤의 날카로운 눈매가 서서히 일그러졌다. 길가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노인은 촉은 목피로 연명하다 못해 흙을 파먹은 듯 입가에 시퍼런 진흙이 묻어 있었고 앙상한 뼈대만 남은 어미의 마른 젖을 빠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이미 기력을 잃고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변해 있었다. 박좌수는 이 척박한 땅에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죽은 자에게까지 군포를 매기는 백골징포는 예사였고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황구첨정의 만행을 저질렀다. 봄에 빌려준 환곡은 가을이 되면 모래와 쭉정이를 섞어 10배로 갚게 하였으니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야반도주를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목까지 떠안으며 이처럼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은 소매 속으로 꽉 쥔 주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관하로 쳐들어가 박좌수의 기름진 목통을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활화산처럼 끌어올랐다. 그의 검이 칼집 속에서 웅웅거리며 주인의 분노에 공명하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박좌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배후, 이 나라의 기틀을 좀먹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 알량한 분노를 차갑게 식혀 단전 깊은 곳에 억눌러야만 했다. 도윤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속내를 감추며 차갑게 굳은 얼굴로 애써 시선을 거두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맞물려 있었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이가 있었다. 분이었다. 깡마른 체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누더기를 걸친 소녀는 도윤이 걸음을 멈추면 멈추고 걸으면 걷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다. 고울의 참상 앞에서도 분이의 표정은 메말라 있었다. 슬픔이나 분노, 동정심 같은 감정조차 사치라는 듯 체념이 뼛속까지 스며든 퀭한 눈동자였다. 태어난 순간부터 수탈과 폭력 속에서 자라난 분이에게 세상은 원래 이렇게 잔혹한 곳이었다. 누군가 굶어 죽고 누군가 매를 맞아 죽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상이었다. 돌이 많은 험한 길을 걷고 있었지만 분이의 두 발은 맨발이었다. 본래 신고 있던 집시는 이미 며칠 전 거친 산길을 넘다 다해져 끊어져 버렸고 이후로는 내내 흙바닥을 맨살로 디디며 걸어왔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차가운 가뭄의 땅은 소녀의 연약한 발바닥을 무자비하게 갈라놓았다. 뾰족한 돌부리에 채이고 억센 나뭇가지에 긁힌 발등에는 피딱지가 엉겨붙었고 쩍쩍 갈라진 뒤꿈치 사이로는 진물이 배어나와 붉은 흙과 섞여 굳어 있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살을 내는 고통이 전신을 찔렀을 터이나 분이는 단 한 번도 신흥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프다고 말해본들 돌아오는 것은 발길질과 욕설뿐이었던 삶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생존법은 그저 침묵하며 견디는 것뿐이었다. 도윤은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유난히 무겁고 질척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이 분이의 피투성이가 된 맨발에 가닿았다. 발가락 끝은 추위로 새파랗게 얼어 있었고 딛는 자국마다 희미한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도윤의 가슴 한 구석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욱신거렸다. 박좌수를 향한 거대한 분노의 눈이 멀어 정작 제 뒤를 따르는 이 어린 소녀의 참혹한 상처는 살피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었다. 세상을 구하겠노라 칼을 쥐었으면서도 당장 제 발밑에서 피 흘리는 약자의 고통 하나 안아주지 못한다면 그 검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고을 한 구석 다 쓰러져 가는 처마 밑에서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볏짚을 엮고 있는 모습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다. 팔리지도 않을 집신을 삼으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노인에게 다가간 도윤은
품에서 엽전 두어잎을 꺼내 노인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가장 작고 단단하게 엮인 집신 한 켤레를 집어들었다. 도윤이 돌연 발걸음을 돌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분이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혹여 자신이 걷는 속도가 늦어 심기를 거스른 것은 아닌지 매질이 날아올까 두려워 본능적으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매질 대신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거칠지만 투박한 집신 한 켤레였다. 신어라. 몸이 건조하지만 묘하게 물기가 서려 있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다. 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흙바닥에 툭 떨어진 새 집신과 자신을 내려다보는 도윤의 큰 발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는 분이를 보며 도윤은 말없이 한쪽 무릎을 굽혀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분이의 피투성이가 된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집신 한쪽을 신겨주었다. 분이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누군가 자신의 발을 이토록 조심스럽게 만져준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볏짚의 까끌까끌한 감촉이 찢어진 상처에 닿아 조금 따가웠지만 그보다 먼저 전해진 것은 도윤의 커다란 손에서 배어나오는 낯설고도 뜨거운 온기였다. 신분을 초월한, 아니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그 지극히 당연하고도 숭고한 배려 앞에서 분이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발이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말하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듯 했지만 결코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나는 물음이었다. 분이는 입술을 달팽이처럼 달싹였으나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었을까? 아프면 아프다고, 피가 나면 멈춰달라고 투정을 부려도 되는 삶이 자신에게도 허락된 것이었을까? 남은 한쪽 집신마저 신겨준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이는 제 발에 꼭 맞게 신겨진 새 집신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한 집신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훈풍이 심장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듯했다. 시야가 돌연 흐릿해지며 코끝이 맹렬하게 시큰거렸다. 평생을 소나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메마른 장작처럼 살아왔던 그녀였다. 부모조차 가난을 이기지 못해 헐값에 팔아넘겼던 목숨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름 모를 이 무사가 내민 집신한 켤레가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깨우고 있었다. 분이는 황급히 더러운 소매로 눈가를 벅벅 문질렀다. 눈물을 보이면 약해질 것 같았고 약해지면 이 따뜻한 꿈에서 깨어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소매를 적시는 축축한 물기는 멈출 줄을 몰랐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조건 없는 호의, 오직 자신만을 위해 내밀어진 그 투박한 온기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인간이 되어 울고 있었다. 가자. 도윤이 먼저 몸을 돌려 황량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분이는 코를 훌쩍이며 서둘러 그의 뒤를 따랐다. 사각, 사각. 새 집신이 흙바닥을 밟으며 내는 경쾌한 마찰음이 마치 새로운 삶을 알리는 심장 박동 소리처럼 고울의 정적을 깨뜨렸다. 도윤은 뒤에서 들려오는 집신 소리에 희미하게 안도하며 등 뒤로 남겨진 참혹한 고울을 향해 무언의 맹세를 던졌다. 이 아이가 다시는 맨발로 피를 흘리며 걷지 않는 세상, 백성들의 눈물이 핏빛 절망으로 얼룩지지 않는 세상을 반드시 제 검으로 열어젖히겠노라고. 폐허가 된 고울 위로 저무는 석양이 두 사람의 길어진 그림자를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 숨겨진 두 개의 비밀. 교교한 달빛이 내려앉은 밤이었다. 짙푸른 어둠이 세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 한가운데 떠오른 만월은 마치 지상의 모든 숨겨진 것들을 들춰내려는 듯 시리도록 밝은 은빛 가루를 아낌없이 흩뿌리고 있었다. 인적 끊긴 고요한 마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이 고요한 밤의 장막 아래 결코 잠들지 못한 채 각자의 운명과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달빛은 그들의 은밀한 방 안으로 스며들어 세상에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두 개의 비밀을 동시에 비추기 시작했다. 허름한 초가집의 작은 방 안, 호롱불조차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분이는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거친 무명천에 겹겹이 쌓여있던 그것은 분이의 남노한 처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롱한 빛깔의 옥비녀였다. 어머니라 숨을 거두기 직전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떨리듯 쥐어주었던 유품이었다. 서늘한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분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시린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분이는 옥비녀를 들어 달빛에 비춰보았다. 투명할 정도로 맑은 푸른 빛을 머금은 옥비녀의 표면에는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문자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덩굴 같기도 했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의 날갯짓 같기도 했으며 고대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주술의 흔적 같기도 했다. 글을 배운 적 없는 분이로서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아니 세상 그 누구라도 쉽게 읽어낼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복잡한 문양이었다.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며 동시에 너를 시험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이 비녀가 너의 진짜 이름을 찾아줄 것이야.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평생을 이름 없는 천기로 살아온 어머니였다. 쫓기듯 숨어 살며 흙먼지 묻은 삶을 버텨내던 어머니가 대체 어떻게 이토록 고귀하고 비밀스러운 물건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 분이는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녀에 새겨진 문자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차가웠던 옥비녀가 분이의 체온을 흡수하며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 온기는 마치 어머니가 곁에서 등을 토달해주는 듯한 위로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운명의 무게이기도 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존재인지 알 수 없다는 근원적인 고독이 분이의 뺨을 타고 눈물로 흘러내렸다. 평범한 촌부로 살아가려 했던 소박한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이 해독 불가한 문자가 가리키는 진실의 끝에는 필시 피비린내 나는 과거와 잔혹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분이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달빛을 받아 푸르게 타오르는 듯한 옥비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분이의 두 눈동자는 두려움을 넘어선 단단한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 기이한 문자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든 기꺼이 그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진실을 마주하리라. 그것이 자신을 낳아준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었다. 같은 시각 분이의 초가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을 어귀의 낡은 주막 뒷방. 그곳에도 달빛은 공평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낯동양 실없는 농담과 허술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떠돌이 한량 행세를 하던 도유는 밤의 정막 속에서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했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도유는 방바닥에 깔린 낡은 돗자리 위에 묵직한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단단히 묶인 매듭을 풀자 은밀하고도 위압적인 두 개의 물건이 달빛 아래 그 자태를 드러냈다. 하나는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국왕의 봉서였고 다른 하나는 둥글고 묵직한 노쇠 질가미로 건장한 말들이 역동적으로 조각된 마패였다. 암행어사. 그것이 바로 낮의 허술한 웃음 뒤에 완벽하게 감춰두었던 도윤의 진짜 정체였다. 도윤의 굵고 거친 손가락에 마패의 차가운 표면을 훑고 지나갔다. 마패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은 단순히 노쇠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들의 피눈물이었고 종묘사직의 명운이었으며
어명이라는 절대적인 책임의 무게였다. 그의 뇌리에는 이곳으로 내려오며 목도했던 참담한 조선의 현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흉년으로 촉은 묵피조차 구하지 못해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앙상한 아이들. 고열을 쥐어짜는 세금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늙은 농부. 그리고 그들의 비명 위에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비단옷을 휘감은 채 매일 밤 향연을 벌이는 탐관오리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 도윤이 쥔 주먹에서 우두둑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백성의 살점을 도려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귀 같은 자들. 법과 질서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지방 토호와 부패한 관상들을 향한 끓어오르는 살기를 도윤은 애써 억눌렀다. 지금은 때를 기다려야 했다.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찬란한 새벽이 오듯 탐관오리들의 솜통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아직 거두어들여야 할 증거와 파헤쳐야 할 비리가 남아있었다. 도윤은 국왕의 친필이 담긴 봉서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감았다.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썩은 뿌리를 남김없이 도려내라. 어전에서 들었던 임금의 비장한 어명이 다시금 가슴을 쳤다. 도윤은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달빛은 곧 몰아칠 피바람을 예고하듯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손길로 마패와 봉서를 다시 품속 깊은 곳에 갈무리했다. 내일 해가 뜨면 그는 다시 실없는 떠돌이로 위장하여 적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과 방심을 양분 삼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의 철퇴를 내리치리라. 도윤은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백성들의 억울한 원혼을 위로하듯 침묵의 맹세를 다졌다. 달빛은 이렇게 두 개의 방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뿌리와 숙명을 찾기 위해 해독 불가한 옥비녀의 비밀을 품은 여인이, 다른 한쪽에서는 부패한 세상을 뒤엎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패와 봉서의 무게를 짊어진 사내가 각자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 간직한 사적인 운명의 비밀과 국가의 명운을 건 공적인 정의의 비밀. 겉보기에는 아무런 교점도 없을 것 같은 분이와 도윤의 궤적은 이 신비롭고 적막한 달밤을 기점으로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에 얽혀들기 시작했다. 옥비녀에 새겨진 문자가 품고 있는 진실이 부패한 권력의 중심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이는 아직 알지 못했고, 자신이 단죄하려는 탐관오리들의 거대한 음모 한가운데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슬픈 숙명이 얽혀 있다는 것을 도윤 역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고개를 들었다. 달빛은 두 사람이 품은 비밀의 깃가를 세상에 서서히 드러내며 머지않아 하나로 교차될 그들의 치열하고도 장엄한 길을 묵묵히 비추고 있었다. 밤바람이 창호를 스치고 지나가며 내는 낮은 울음소리가 마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언하는 듯했다. 숨겨진 두 개의 비밀이 달빛 아래 온전히 깨어난 이 밤,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서막이 마침내 장엄하게 오르고 있었다. 다가오는 폭풍, 맹수들의 덫.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조차 저쪽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박좌수의 짐승 같은 사자후를 덮지 못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같은 그의 권위와 재력에 처음으로 쩍쩍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온 밤이었다. 최고급 청자 다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수백 개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흩어졌다. 방 안의 하인들과 수하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다. 뭐라 하였느냐? 거래가 무산데? 그 귀한 물건들을 실은 배가 포구에 닿기도 전에 발이 묶였단 말이냐?
박좌수의 눈에는 핏발이 선명하게 서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굵은 주름 사이로 탁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 청나라 상당과 은밀히 결탁하여 수백 명의 노비와 밀수품을 넘기고 막대한 은자를 걷어들이기로 한 그의 일생일대 가장 거대한 판이었다. 이 거래만 성사되면 중앙정계의 고위 관료들을 제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자금줄을 쥐게 될 터였다. 그러나 그 완벽했던 계획이 단 한 명의 방해꾼, 꼿꼿한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선 그 젊은 선비의 치밀한 방략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선비는 도망친 노비들을 규합하고 박좌수 상단의 이동 경로를 교란하여 관군이 아닌 민심을 움직여 배가 출항하지 못하도록 항구를 공세해버렸다. 그 알량한 붓대 하나 굴리는 놈이 감히 내 밥상에 재를 뿌려 내 놈의 사지를 찢어 까마귀 밥으로 주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두 눈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박좌수는 이를 갈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장도를 뽑아 단숨에 옆에 놓인 병풍을 내리쳤다. 비단 병풍이 찢어지는 타공음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음지에서 수하들을 부려 선비를 상대할 생각이 없었다. 돈으로 매수한 왈패나 살수들 따위로는 그 지독하게 영리하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선비를 꺾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권력, 합법적인 폭력을 빌려 저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려야 했다. 그날 밤 거센 비바람을 뚫고 박좌수의 화려한 가마가 고을 현감의 거처인 동원으로 은밀히 향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현감 조씨는 불길한 예감에 식은땀을 흘리며 박좌수를 맞이했다. 조현감은 본래 겁이 많고 탐욕스러운 자로 그동안 박좌수에게서 정기적으로 막대한 뇌물을 받으며 그의 불법적인 악행들을 눈감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도 몸을 사리고 싶었다. 선비의 가문은 비록 지금은 몰락했을지언정 한때 조정에서 꽤나 명망 높은 가문이었고 무엇보다 그 선비 자신이 중앙의 맑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좌수 어른,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피도 이리 험하게 오는데. 조현감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끝을 흐리자 박좌수는 인사조차 생략한 채 품에서 묵직한 가죽 주머니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쿵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주머니의 틈새로 황금빛 금정이 희미한 호롱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황금을 본 조현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현감 영감, 긴 말하지 않겠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추노 공문을 내리시오. 내 농장에서 재산을 훔쳐 달아난 흉악한 도망노비 무리들을 체포하겠다는 명목이오. 포졸들을 총동원하고 내가 사비로 고용한 추노꾼들도 관군의 지휘 아래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관복을 내어주시오. 박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살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조현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도망노비를 잡는 것이야 관의 당연한 도리이나 듣자 하니 그 노비들이 지금 그 선비의 산채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양반인 자의 거처를 군사를 동원해 함부로 덮쳤다가 훗날 사헌부나 암행어사의 귀에라도 들어가면 이 늙은이의 모가지가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그 말에 박좌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영감, 그 선비는 단순한 양반이 아니오. 국법을 어기고 도망친 노비들을 무단으로 은닉하고 나아가 관의 허락 없이 무리를 규합하여 사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영모의 징조요. 영감께서는 도망노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도모하는 역적의 무리를 소탕하는 큰 공을 세우시는 거란 말이요. 노비들은 내 잃어버린 재산이니 내가 거두어 갈 것이고 그 선비놈은 국법을 엄히 다스리는 영감의 칼날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오.
내가 그 반여제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영감의 상소문에 첨부해 드리리다. 황금의 유혹과 완벽한 명분, 그리고 만약 이를 거절했을 때 당장 박좌수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할 것이라는 공포가 현감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결국 조현감은 떨리는 손으로 황금 주머니를 품에 안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탐욕스러운 맹수와 비겁한 권력이 완벽하게 야합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먹구름이 잔뜩 낀 을신연스러운 관아 외벽에는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방이 크게 나붙었다. 관의 허락 없이 도망친 흉악한 노비무리와 이들을 사주하여 향촌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영모를 꾸미는 불순한 자들을 즉각 토벌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방 앞에는 도망노비 한 명당 평민이 평생을 벌어도 만지지 못할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려 있었다. 거리는 순식간에 공포와 흉영한 소문으로 뒤덮였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문을 걸어 잠갔으며 길거리에는 살기등등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관아 앞마당에는 박좌수가 밤새 전국에서 긁어모은 악명 높은 추노꾼들과 사병들, 그리고 현감이 내어준 관군들이 도열해 있었다. 선두에 선 추노꾼 대장은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와 짐승 같은 눈매를 가진 자로,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쇠달고리가, 발밑에는 피냄새에 굶주린 거대한 사냥개 여러 마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박좌수는 동헌 누각에 서서 그 피비린내 나는 군상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다. 합법의 탈을 쓴 사냥개들이 마침내 목줄을 끊고 풀려난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선비와 노비들이 숨어있는 험준한 운무산 깊은 곳이었다. 같은 시각 비구름이 산허리를 감고 도는 운무산 깊은 산채, 낡고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닦인 마루에 앉아있던 선비는 촛불 아래서 조용히 서책을 덮었다. 빗소리 사이로 다급하게 산길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산채에 경비를 서던 젊은 도망노비가 흙투성이가 된 채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거친 숨을 토해냈다. 선비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에서 방이 붙었고 수십 명의 추노꾼과 포졸들이 사냥개를 앞세워 이 산을 오르고 있답니다. 저희를 역적무리로 몰아 전부 죽이려 한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도망노비들 사이에서 비통한 절망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어미들은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고, 장정들은 녹슨 낫과 몽둥이를 쥐었지만 공포에 질려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지옥 같은 농장에서 도망쳤건만 결국 이렇게 짐승처럼 사냥당할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선비의 얼굴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끝으로 걸어 나왔다. 서늘한 바람이 그의 낡은 도포자락을 세차게 흩날렸지만 그의 맑고 깊은 눈동자는 어두운 산 아래를 꿰뚫어 보듯 형형하게 빛났다. 선비는 이미 박좌수가 관아를 움직여 이토록 극단적인 수를 둘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흉악한 발톱을 드러내는 법. 거래를 막아선 순간 이런 거대한 빗바람이 불어닥칠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비의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널리 퍼지자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저들은 우리를 사냥감이라 생각하여 사냥개를 풀었으나 이 험준한 운무산은 저들의 앞마당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분노로 치달아오는 짐승들은 오히려 덫에 걸리기 쉬운 법. 박좌수가 힘과 군사로 우릴 짓밟으려 한다면 우리는 저 지형과 날씨,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의 의지로 저들의 오만함을 깨부술 것입니다. 선비는 지난 며칠 동안 산채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 수많은 기문 둔갑의 진과 함정들을 파놓고 적들의 이동 경로를 단일한 협곡으로 유도하는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해둔 상태였다. 그는 허리춤에 찬 검의 자루를 꽉 쥐며 사람들을 독려했다. 겁에 질려있던 도망노비들의 눈빛에 점차 살고자 하는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들의 처절한 투기가 산채를 가득 채웠다. 멀리서 산 아래 숲을 뚫고 올라오는 횃불의 붉은 무리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굶주린 사냥개들의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천둥소리와 섞여 귓가를 때렸다.
탐욕스러운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흉악한 맹수들이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고, 그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려는 자들의 처절한 방어선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하늘에서는 굵은 번개가 번쩍이며 산의 윤곽을 선뜩하게 드러냈다. 물러설 수 없는 두 세력의 충돌, 피와 비가 섞여 흐를 거대한 대결의 서막이 마침내 그 잔혹하고도 장엄한 장막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선비와 도망노비들은 과연 맹수들의 덫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좌수의 잔혹한 분노 앞에 모든 희망이 꺾이고 말까요? 숨막히는 다음 장의 대결이 기대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 험난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